자매의 죽음 이후 자매가 살던 평안북도 철산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철산 지역을 다스리던 철산의 부사, 이게 사또가 되겠죠. 네. 이 철산의 부사가 하루아침에 변사체로 발견된 겁니다. 변사치? 변사체. 오. 왜지? 철산 관청에서는요, 뭐 불철주야 수색을 펼쳤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방에 침입한 흔적도 없고. 살해당한 흔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철산 사람들을 더욱 두려움에 떨게 만든 건 이후부터입니다. 철산에 파견된 부사마다 반드시 파견 다음 날 목숨을 잃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사들이 줄줄이 죽어나간 기간만 무려 5년. 와. 이건 이건 진짜 미스테리한데요? 이런 끔찍한 일이 지금 철산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곳 철산에 오겠다는 부사, 사또 있을까요? 없죠. 아무도 없죠. 나 제발 거기만 안 가게 달라고. 결국 활기찼던 마을은 불과 5년 만에 유령 도시처럼 변하고 말았죠. 아. 그런데 어느 날 그 누구도 오고 싶어 하지 않던 철산에 떡하니 부사로 임명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 인품이 강직하고 지혜로운 인물로 조정 관리들의 심임을 받던 정동호. 사실 이 정동호는요, 철산 부사가 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부사가 되기에는요, 정동호의 직급이 낮았던 거예요. 아. 그런데 이곳 철산의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싶었던 왕은요, 이 정동호를 파격 승진시킵니다. 아무도 안 가니까 혜택을 줄 테니까 갈 사람 가라 뭐 이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위험한 거 아니야? 지금 다음 날 계속 다들 죽는데. 그렇죠. 이 꺼림칙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정동호는 부임 첫날 밤에 쥐도 새도 모르게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동호는요, 담담하게 철산을 향했습니다. 그렇게 정동호의 첫 과제, 부임 첫날 밤 살아남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철산에 부임한 첫날, 정동호는 혹시 모를 침입자를 대비해서 관청의 나졸, 하인들을 모아가지고요, 숙소 곳곳에 불침번을 서게 합니다. 자, 그리고 철산에서 벌어지는 이 연쇄 의문사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정동호는 밤을 새우기로 마음먹습니다. 자지 않겠다는 거죠. 살겠다는 의지로. 나 하루라도 넘겨야 되는데. 어느덧 해가 지고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롱불만 일렁이던 방 안에 희뿌연 연기가 차오르고 서늘한 냉기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 왔다. 이상한 기운에 이 정동호의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방 안에 모든 불이 휙 꺼지고요, 문이 스르르르 열리더니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정동호의 눈앞으로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다가온 이는 바로 붉은 치마를 입은 창백한 얼굴의 처녀 귀신이었습니다. 아. 자, 이 눈앞에 귀신이 나타나는 이 믿을 수 없는 상황. 정동호 됐을까요? 말을 입이 안 떼졌을 것 같은데요? 벌벌 떨면서 막 했을 것 같아. 정동호는 너무 놀라 정신이 아뜩해질 뻔했지만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합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지 자세히 말해보거라. 정동호의 말에 귀신은 갑자기 다소곳이 절을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배무용의 딸 홍련이옵니다. 정동호를 찾아온 귀신의 정체는 바로 홍련이었습니다. 그런데 홍련이 철산 부사를 찾아온 거 이번이 처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올 아니죠. 때마다 그때 찾아왔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홍련은 자신과 언니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5년째 이렇게 밤마다 부사를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만나는 부사마다 홍련을 보고 너무 놀라 까무라쳐 목숨을 잃었던 거죠. 아. 홍련은 유일하게 자신을 보고 기절하지 않은 부사
정동호에게 그간의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언니 장화가 계모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일, 그리고 홍련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일, 이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죠. 정동호는 밤새 홍련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동이틀 무렵이 되자 눈앞에서 대화하던 홍련이 연기처럼 휙 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귀신이 돼서 뭔가 직접 가족에게 가서 복수를 한다든지 무섭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부사를 찾아간 거죠? 홍련이 관청을 찾아간 목적은 가정에서 벌어진 일을 공론화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쓰여진 누명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드러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따지자는 것이죠.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공적인 명예회복이었던 것이죠. 그 약간 부사가 그 진상을 밝혀주고 그렇죠. 가족들을 좀 벌해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다음날 아침 부사 정동호가 방문을 열고 걸어나오자 관청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왜였을까요?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관청 사람들은 이전 부사들처럼 정동호가 죽을 줄 알고 장례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오. 관도 다 준비되어 있고 이야.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만 끔벅끔벅하면 놀라고 있을 때 정동호는 급히 이방을 불러 질문을 던집니다. 정동호가 던진 질문을 들은 이방 깜짝 놀랍니다. 이 마을에 배무용이라는 자가 있느냐? 깜짝 놀란 이방은 배무용? 배무용은 과거 철산 좌수를 일했던 인물이고 지금도 이곳 철산에 살고 있습니다. 이방의 말을 들은 정동호, 귀신의 말이 맞구나. 다 많은 얘기였어. 정동호는요 당장 배무용과 계모를 잡아들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어우. 그리고 정동호는 끌려온 배무용과 계모에게 신문을 시작합니다. 장화와 홍련의 죽음은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자 배무용은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주저합니다. 그때 계모 허씨가 본인이 직접 사실을 알겠다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 장녀 장화가 부정한 행실을 저질러 잉태까지 하게 되어 그 부모 보기가 부끄러웠는지 장화는 못에 빠져 죽었사옵고 아우 홍련이는 몰래 도망 나간 지 1년이나 되었사온데 아직 그 종정을 모릅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말이 진실이라는 증거라면서 가슴팍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입니다. 바로 장화가 낙태했다는 문제의 핏덩이. 처음 발견됐을 땐 핏덩이였지만 시간이 흘러 핏덩이 이제 바싹 말라 있었겠죠. 계모는 바싹 마른 문제의 핏덩이를 진실의 증거라면서 만약 자기의 말이 거짓말이면 곤장 맞아 죽겠다라고 큰 소리까지 칩니다. 계모의 증거물을 본 정동호는 무척 당황합니다. 귀신 홍련의 말을 믿고 취조를 시작했는데 계모가 확실한 낙태의 물증까지 이렇게 떡하니 내놓은 거예요. 정동호는요 깊은 고민에 잠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동호는 지난밤 홍련이 남긴 의미심장한 말을 떠올립니다. 증거를 가까이에서 조사하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옵니다. 정동호는요 홍련이 한 말에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홍련의 말을 곱씹습니다. 계모가 내민 결정적 증거. 자, 이 정동호는 이 핏덩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합니다. 당장 바싹 마른 핏덩이에 배를 가르라고 명령합니다. 배를 갈라요? 그런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요 모두 깜짝 놀라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보시죠. 나졸들이 달려들어 반으로 가르니 속에 쥐똥이 가득했다. 에? 바싹 마른 피덩이의 뱃속에서 쥐똥이 와르르르 쏟아진 겁니다. 계모가 가져왔던 그 낙태물은 사실 쥐의 가죽을 벗기고 피를 발라 만든 가짜였던 것이죠. 와. 바로 문제의 낙태물이 태아가 아닌 쥐라는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교수님, 요즘 막 하는 막 과학 수사 같은 느낌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과학적으로 수사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고 그와 관련한 책들이 오늘날에도 남아 있습니다. 가령 세종임금대에 만들어진 신주무원록이라는 책은 시신을 거만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목에 매인 끈자국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자살인지 타살인지 아니면 시신의 색깔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타살인지 독살인지 아니면 중독사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요. 네. 와. 선생님, 근데 그러면 그동안 이 아빠는 이런 게 이게 진짜 쥐인지 뭔지 확인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배모형은 자신의 캄캄한 앞날을 걱정하느라 미처 타라고 가져온 낙태물을 자세히 확인할 겨를도 없었던 겁니다. 가문의 수치라 여기면서 그동안 이 일을 덮기에 바빴잖아요. 그리고 설마 계모 씨가 이런 흉악한 짓을 벌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와.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배모형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누구보다 사랑했던 딸 둘인데 그 내가 확인하지 못한 이 잘못으로 자기가 죽였다는 그 생각이 자책감에 너무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이 배모형은 계모 허 씨의 계략에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화의 죽음에 연루된 세 사람, 배무용, 허 씨, 그리고 장쇠. 이제 죗값을 치르게 됐을까요? 정동호는 장화를 연못에 빠져 죽게 한 장쇠에게 교수형을 내립니다. 교수형. 교수형이요? 세게 이게 벌을 사형인 받는다. 거죠, 사형. 네. 그리고 계모 허 씨는 곧장 한양으로 보내집니다. 왜였을까요? 그러니까 철산 부사 연쇄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모두 알게 된 왕이 자신이 직접 계모 허 씨를 처벌하겠다면서 한양으로 보내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와. 오. 더 커졌네요, 일이. 그렇죠. 아, 조국이 달려. 계모 씨에겐 가장 참혹한 벌이 내려집니다. 바로 능지처참. 왕은 계모 허 씨의 찢어진 사지육신을 팔도로 보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백성들의 경계로 삼게 합니다. 와. 그렇다면 배무용은 어떻게 됐을까요? 배무형은 배무형은 조금 어떻게 애매하긴 약간 좀 합니다. 예. 어쨌든 속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장세한테 보내라고 주인 건 맞잖아요. 속아서. 그쵸. 그건 죄죠, 그거는. 부사 정동호는 배무용을 훈방 조치합니다. 벌 받아야죠. 예, 네.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 배무용이 벌을 받지 않은 건 바로 배무용의 딸 장화와 홍련의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장화와 홍련이 아버지는 계모 허 씨의 계략에 빠져 죄를 저지르게 됐을 뿐이니까 맞네. 정동호에게 아버지만은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했던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벌을 주지 말라고 죄가 이렇게. 없다. 와. 근데 교수님, 이 배무용이 이 처벌을 면한 것으로 소설이 이렇게 딱 쓰여진 데는 또 남다른 이유가 있죠? 네, 맞습니다. 초기 장화홍련전에서는 배무용이 유배를 가게 됩니다. 하지만 조선에서 가부장제가 완성이 되고 그러면서 후대 이본들에서는 배무용이 용서받습니다.
더불어서 배무용을 벌하게 되면 결국은 딸들이 고발을 해서 아버지가 벌을 받게 되니 장화와 홍련은 불효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도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장화와 홍련은 온전한 피해자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맞습니다. 아버지 배무용이 딸들에게 용서받게 되면 결국 가정 불화의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걸까요? 허씨 계모, 허씨 허씨, 계모 계모, 허씨. 계모. 그렇죠. 아버지를 처벌할 수 없다는 시대적 관념이 바로 이 소설 속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사건을 모두 해결한 정동원은요, 마을에서 힘이 좋은 장사들을 모아서 어딘가로 향합니다. 바로 귀신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으슥한 연못. 연못. 아, 깊은 연못에 빠져 죽은 장화와 홍련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였죠. 그렇죠. 정동원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연못에 물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죽은 지 5년이나 됐지만 장화와 홍련의 사체가 얼마나 깨끗했는지 다소곳이 누워있는 모습이 마치 잠든 사람 같았다고 합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게 있었어요. 장화와 홍련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누워 있었거든요. 와. 정동원은 장화와 홍련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매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주고요. 비서까지 세워줬습니다. 이후 정동원은 철산 사건을 해결한 공을 인정받죠. 정동원은 정삼품 부사에서 정일품 감사로 승진하게 되고요. 장화와 홍련도 오랜 원한을 풀고 사라질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장화 홍련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저희가. 자, 조선시대에 쓰여진 가제사 실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제라는 호를 가진 인물의 행적을 기록한 책인데요. 이 책 속에 살인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철산 부사 벼슬을 내리시니 마침내 장화와 홍련의 원통함을 씻어버리고 청렴하고도 공평하게 정치를 하였다. 고을의 백성들이 모두 그 신명함을 칭송하여 비석을 세워 그 덕을 기렸다. 자, 철산 부사가 장화와 홍련의 원통함을 씻어줬다는 기록이 발견된 겁니다. 즉, 이 가제란 인물이 장화와 홍련의 원통함을 씻어준 철산 부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소설 속 가제라는 인물이 누구였죠? 아까 그 정동호. 정동.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에서도 정동호란 이름이 실려 있을까요? 보시죠. 아 정동흘. 네. 전동흘은요, 조선 제18대 왕 현종이 재위하던 시절에 실존한 인물입니다. 장화와 홍련의 억울함을 풀어준 부사 정동호는 바로 전동흘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인물이었던 겁니다. 실제네, 실제. 교수님 그러면은 장화 홍련도 실존 인물인 거예요? 네, 그 이름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전동울이 철산 부사가 되어서 장화와 홍련의 살인 사건을 해결했다는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 사건의 음해의 내용이라든가 또는 귀신이 등장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은 후대에 꾸며진 이야기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동울이 철산에서 부사로 있을 당시 억울하게 죽은 자매 살인 사건을 해결한 겁니다.